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가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볼까요? 합의 없이 손해배상 소송 끝낼 수 있을까요? 고부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병원비 지급 명령 송달받았는데 이의 신청 될까요? 인연 끊은 아버지의 빚 제가 꼭 갚아야 하나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궁금해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또 유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죠.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법령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인데요. 그동안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로 인해서 소모적인 소송이 생기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 관련 내용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기존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에 따라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예방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게 되었던 산모 신생아 사망 사고라거나 혹은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안에 대해서 국가 보상 한도가 기존의 3천만 원으로부터 3억 원으로 상향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과 또한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세분화될 예정인데요. 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완료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 기준, 그리고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존에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비율로 좀 상향됐다고 느껴지는데,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제도가 좀 이제 마련될 계획이라고 하니까 좀 반가울 만한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간이 조정 제도의 대상 사건 기준도 대폭 완화가 됐다고 하던데요. 이 추가적으로 또 개정이 이뤄진 사안들도 더 구체적으로 또 알려주시죠. 예, 이 간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혹은 서로 다툼의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여서 빠르고 신속하게 사안을 해결하자라는 제도들을 일컫는 통칭이지요. 네. 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간이 조정이 가능한 금액의 기준을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의 사건이던 것을 이제는 1,000만 원 이하의 사건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사건의 폭이
폭이 좀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정부는 이처럼 간이 조정이 가능한 사건들의 기준을 확대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간이 조정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충분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기존보다도 좀 더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대불 제도라는 것은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차마 의료사고의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신하여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중재원은 추후에 배상 의무자로부터 이를 구상받는 제도인데요. 네. 이번 개정은 종전의 2022년 헌법재판소가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에서 손해배상금의 대불금액의 산정 방식이나 요건을 구체화한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불합치다라고 판단한 것에 따른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시행령은 대불 비용의 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 현황과 또한 대불제의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해서 산정 부과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또한 민형사 절차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쌍방 부담을 더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좀 더 촉구할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난임 부부가 늘면서 이게 주변에서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 시험관이라든지 인공수정을 시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쌍둥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서 보상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성도 상당히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내용도 좀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고령 산모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난임 인구가 증가하면서 임신을 위하여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의 시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태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 출생아 중에서 2017년도만 하여도 고작 3.9%에 불과했던 다태아 출산율이 현재 2021년 5.4%가 되어서 점차 다태아가 증가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2013년 사망한 신생아가 단태아인 경우와 뇌성마비인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을 뿐 분만사고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 단태아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태아인 경우에 대해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한 명으로만 기준이 되어 있어서 이제 2명 이상일 경우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 없었군요. 네, 규정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한 분만에 이어서 소아진료에까지도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분만이 되면은 직후에는 신생아 관리는 결국 소아청소년과에서 담당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음, 즉 무죄로 종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 그로 인하여서 간호사의 지질주사제 준비 투여 과정 등을 의료진이 직접 관리 감독하지 못한다는 그런 과실 부분, 이러한 원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분만뿐만이 아니라 이 영역에 대해서도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사업을 실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 법안도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네. 모든 소아진료에 대해서 확대하기보다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한하여 그 범위를 국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인력 부족은 계속해서 이제 좀 지적이 되어 왔고 또 충원의 필요성도 지적을 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의사와 환자의 시각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차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의료계는 필수 의료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 이 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는 의료인의 특혜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라는 것은 이미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허락되어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각 영역으로 번져 나갈 때에는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네. 내용이겠죠. 아울러 정부의 재정이 허락한다면은 이러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보상 제도의 확대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 의료사고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책임이 인정된다는 일반적인 배상책임법과 달리 그 배상책임의 그 입증 영역을 의료진에게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그 입증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문제 그렇죠. 때문에 환자의 굉장히 부담이 컸었고 이 때문에 끊이지 않는 분쟁으로 인하여 의료진도 부담, 피해자도 부담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충분히 보상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정된 정부 재원 안에서 또 이렇게 의료사고의 위험이라든지 또 예방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정안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네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아니, 제가요, 네. 충북 음성에다 한옥주택을 샀어요. 네. 한옥주택을 사가지고 저희가 거기 한 4개월을 계속 살았걸랑요. 살아가지고 이제 도저히 거기서 먹고 살 일이 좀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를 내놓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네. 한 4일 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연기를 마셨다고 그래가지고 네. 쓰러져가지고 네. 이제 서울로 와서 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네. 치료를 받고 네. 해가지고 판결일이 났는데 저희가 이제 잘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판결이 났다고 하는 거는 그 세입자분이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뭐 사건에 대해서 뭔가가 이제 나온 건가요? 예, 재판을 받아가지고 판사하고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벌금을 다 냈고요. 네네. 벌금을 다 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 사람들이 이제 민사소송을 또 이제 했어요. 민사소송을 다시 걸었어요. 네. 형사상 이제 벌금형 선고를 좀 받으신 것 같고 또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네. 이야기 일단 좀 잘 들어봤고요. 옆에 이제 황미옥 변호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야기 더 나누시면서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예. 벌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법원으로부터? 벌금은 집사람 500만 원, 저 500만 원. 두 분이 각 500만 원씩
받으신 상황이고 민사소송 다시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민사소송은 결과가 나왔나요? 예, 민사소송도 결과가 나왔는데 6천 얼마더라고요. 6천만 원 정도. 아, 그러면 상담자분께서 그 세입자 측에게 6천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어떤 했는데 저희 예. 그러니까 음성이 집을 압류를 해가지고 그걸 다 팔아가 버렸더라고요. 그럼 집을 압류했다라는 말씀은 압류하면서 경매가 진행됐다라는 의미이시겠네요. 그럼 경매는 지금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졌나요? 배당까지 다 맞춰졌습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 아픈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신경도 안 쓰고 예. 거기다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신경을 안 쓰고 그럼 대구로 어찌되었든 채무자 지위에 있으시기 때문에 배당 절차 등등에 관하여 우편물이 계속 올 텐데 그것은 굳이 신경을 쓰시지 않으신 건가요? 잘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예. 그래요. 일단 좋게 그 경매 사람들이 좋게 그냥 해줄 줄 알았는데 통장도 압류해가지고 다 예. 뭐 하여튼 가져갈 건 다 가져갔어요. 예. 지금 옆에 TV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TV 소리 좀 줄여주시면 좀 원활할 것 같아요. 텔레비 완전 꺼버렸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답답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아니 민사소송이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건지.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 집행 절차를 당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충북 음성에 있는 한옥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얼핏 말씀 주시기를 통장에 대한 압류까지 당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네, 같아요. 그 계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 받으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6천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그 판결이 이야기하는 원금과 이자에 다 충당될 때까지 모두 변제가 될 때까지 계속 경매 절차 혹은 압류 절차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판결문을 보면요. 예. 네. 아니 피고인들한테 6천만 원을 갚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6천만 원뿐만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6천만 원에 대해서 연 뭐 12% 얼마의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된다는 내용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이자를 그렇죠. 그리고 해가지고 갚으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 하단에는 또 소송 비용에 대해서 서로 분담을 어떻게 정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병원비는 또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대줬어요, 그 사람들을. 그래요. 이제 판결문의 내용은 어쨌든 결론 부분은 주신 것 같으니 일단 그 내용, 즉 6천만 원과 지연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다 갚아질 때까지는 계속 강제 집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채무자 측이 어쩔 수 없이 상담자분이 채무자 측이거든요. 판결상 확정 채무자라고 봐야 되는데 채무자 측이 채권자에게 더 이상의 강제 집행을 들어오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로서 마무리하자라고 제안하시는 것이 전부고 그런데 경매 절차를 확인하고 압류 절차를 확인했더니만 모두 다 변제가 끝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심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중복해서 압류를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 이때는 바로 정지시켜야 됩니다. 즉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정지해 주세요라는 신청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저희가 그래갖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내준 월세살이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찾아와가지고 막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못 오게끔 딱 해버렸어요. 지금 채권자 측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걸 보면은 덜 받은 돈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그 상담자분께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시달림을 당해야 되나라는 좀 답답함이 있으시겠지만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첫 번째는 경매 사건이 진행되었던 경매법원을 찾아가셔서 경매 네.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경매 기록을 확인하셔서 뭘 해야 되냐.
배당표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배당표에 보면 이 채권자, 경매 신청자가 얼마만큼의 배당 비율로 배당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잔존 채권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본인의 계좌에서 압류 추심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압류 추심된 사건의 내역에 들어가서 추심 신고가 실제로 된 바가 있는지, 즉 채권자가 추심은 다 받아갔으면서 조용히 있으면서 중복 추심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 압류 사건을 조회하셔서 추심 신고된 내역도 추가로 확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갚은 돈이 있다, 아직 완납되지 못한 지연 손해금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시거나 혹은 대리인 통해서 연락하셔서 변제를 마치고 싶고 더 이상의 판결 채권으로 집행으로 시달리고 싶지 않다, 변제를 마치고 싶다라는 합의의 제안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실 겁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그러면 그분한테 말씀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찾아가는 것도 요즘 참 어려운 부분이어서 뭐 이렇게 전화를 한다거나 메시지를 남겨놓으시길 바라고, 혹시 뭐 아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희 둘 오히려 다 지금 한 사람은 무서우십니까? 지금 정신분열이 됐어요. 집사람은요. 그래요. 그리고 저도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찾아가는 것이 먼저, 죄송합니다. 당장 찾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배당 사건과 압류 사건의 내역을 확인해서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그걸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상담자분은 내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시고 있는 상황인데 경매가 진행되었던 법원을 찾아가십시오. 아마 충북 음성에 있는 주택의 경매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음성군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시면 이 충북 음성에 있는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의 세부적인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울러 상담자분의 계좌에 대한 압류 내역을 보고 싶다면 상담자분의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찾아가십시오. 가시면은 계좌 압류에 관한 사건의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채권자가 도대체 얼마를 받아간 건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울역 법원에 가서 그러면 압류 통장은 거기 가서 확인하고 저 음성 집은 음성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음성군법원에 경매과가 있는지 제가 지금 보건 체크가 안 되는데 뭐 일단 음성군을 관할하는 경매법원을 찾아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경매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경매과가 진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채권자의 추심 금액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 그런데 다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매를 그만해야죠. 그러니까 장지 집행 그만해야죠. 그런데 덜 갚은 금액이 있다고 하면 채권자 측에게 변제를 위한 연락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 이제 심적으로 너무 많이 이제 시달리시고 좀 힘드시다 보니까 그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사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 집사람은 그런 게 정신분열로 지금 집에만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집에만 있고 저는 그냥 이렇게 나가서 그냥 가슴은 맨날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동네만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벗어나시려면 바라고 있는데 네네 벗어나시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내 사건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 과거라든지 현황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민사소송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금 두 가지가 다 판결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실로 인한 치상사건, 형사사건인 거죠. 벌금이 내려졌어요.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상담자분 부부께서 내외께서 이 집을 관리하는데 연기가 쏟아져 나올 만큼 과실이 있었다, 관리에 잘못이 있었다라는 게 인정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민사 판결까지 가게 되었는데 민사 판결 단계에서 좀 다투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상 이야기하는 과실치상의 과실과 민사에서 이야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과실은 좀 다르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는데 당시에 충분히 다투셨을지 혹은 지금과 같은 마음가짐, 그러니까 다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에서 그저 판결이 내려지기를 두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판결이 확정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처럼 확정된 판결은 나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것을 갚았다거나 혹은 당시에 다투지 못한 변제 등의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따라서 변제하심이 타당하고 끝까지 변제하셔야 되고 극단적인 사건인 경우에는 이자의 몇만 원이 덜 갚아졌다는 이유로 끝까지 추심하는 채권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 감안하신다면은 원칙은 갚으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갚기 싫었다면 애초에 다투어서 확정을 미연에 방지한다거나 혹은 변론적 결정에 있었던 사유를 이유로 청구이의를 제기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4개월을 살면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연탄이 그런 게 아니라 장작이에요. 장작입니까? 예. 네. 나무 떼는데요. 네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한 이틀 가서 자고 연기 마셨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는 뭐 잘못한 게 없다고 그냥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안을 보면 임대인이 자신의 집에서 4개월 정도 실거주하기도 했었고 그랬고 네. 이사를 나간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 과연 네. 임대인에게 무슨 과실이 있겠는가? 만약에 무슨 집 관리에 과실이 있었으면 내가 먼저 연기를 흡입했겠지. 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네. 이 주장이라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걸 법률적으로 그 때를 놓친 걸 법률적으로 실기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답답하신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형사사건 때 즉 과실치상죄로 벌금을 부과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로 민사사건으로 옮겨와서 임대인 측에 즉 피고 측에 과실이 있는지 다툴 때 그때 두 번의 기회를 부여받으셨어요. 당시에 충분히 주장과 입증을 마치셨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미 실기한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에 와서 이 확정이 잘못됐다, 당시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다투고 싶다면 항소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소도 하고 다 했어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다 해봤는데 네네. 저희가 졌어요. 그래서 나는 뭐 더 이상 그냥 처분만 바라는 거죠. 좋은 사람이라면 처분만 바라는 거고 원래 그 사람들이 좀 아팠어요. 몸이. 네. 아픈 사람이고 휴양차 거기로 온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냥 그러잖아요. 사람이 좋게 했으면 좋은데 막 집을 찾아오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예,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법률 상담을 지금 네. 드리는 겁니다. 네네. 한 가지만 그러면 첨언을 네네. 더 하자면 네. 그래요. 앞부분에 있는 연기로 인한 과실 부분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어쩔 수가 없고 이거는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함부로 찾아오면 안 되죠. 스토킹 그렇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네네. 특례법 나왔죠. 특별법 나왔고 따라서 아무리 돈 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남의 집에 찾아온다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거나 연락한다거나 이건 이제 안 되는 일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막 그냥 공갈 협박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그런데 집에까지 찾아와서 이제 저희가 경찰을 불렀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경찰이 이제 여기 찾아오면 안 된다고 네. 딱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찾아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6천만 원에 대한 원금 간 지연 손해금을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지, 아직 갚을 돈이 남았는지 부분과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시로 찾아오고 연락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쏟아내는 부분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돈은 갚으셔야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은 채권자의 잘못입니다. 마침 경찰이 더 이상 접근하지 않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접근 금지 조치, 스토킹 조치로 들어간 게 아닌가 추정은 되는데, 그러한 보호는 받으시는 걸로 보이고, 채권자가 무방비로 계속 무방비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수시로 찾아와서 무서운 이야기를 쏟아내고 혹은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집 앞으로 오고, 이거는 경찰에 좀 부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네.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저 법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네. 그냥 저 생각에 민사는 어느 정도 이제 시일이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예, 좀 예.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예. 현황 파악을 가장 먼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이 나중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름 거기다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좀 제 이름을 좀 보고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가진 게 너무나 없으니까 지금. 네네네. 이름은 저희가 방송에서 나가지 않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냥 오늘 방송 내용 자체는 이제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네. 이제 그 뭐 법원 찾아가서 확인하는 부분들 좀 놓치신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다시 네. 보기로 보시면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결혼 4년 만에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집 근처에 살고 계신 시어머니가 가끔 아이를 봐주시는데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셔서 사사건건 간섭을 합니다. 참다 한 번은 그만 좀 하시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전했더라고요. 제가 대들어서 쓰러질 뻔했다고 말입니다. 저와 어머니 사이가 심각하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어머니 편만 들고 저한테는 화만 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아예 오시지 않으셨고 저도 시댁에 가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병문안도 가지 않았고 이번 명절 때도 가지 않았는데요. 그 때문에 화가 잔뜩 난 남편이 이혼 사유라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시댁에 가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변호사님, 이게 명절에 시댁 방문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네. 이 내용은 어떻게 일도양단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혼 사유, 이혼 사건들을 보면은 100건이 있으면 100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느 한 집안에서는 그 뭐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가 굉장히 중시되는 전통적인 집안이다. 네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가정에 분란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그와는 별도로 오히려 그 시가의 부모님들이 과다한 요구를 하고 찾아갈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폭언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찾아가지 않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따라서 네. 시댁을 찾지 않는 것이 단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인가라는 것은 사안마다 다르다라는 것이 뭐 미혼하겠지만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어머니가 아프실 때 병문안 가지 않았던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편이 이제 화를 내면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 남편분이 시어머니 편만 들고 지금 이제 아내 되시는 분께서는 제대로 중재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소송만이 답은 아닌데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았던 그 남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과연 남편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환경 자체가 그렇죠. 할 수가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이 중재자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인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법원도 못하는 것이 중재자 역할입니다. 법원도 못하는 일이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요즘의 세태를 봤을 때는 대부분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쥐어 있고 엄마에게 끽소리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두 사람에게 약자인 사람이 중재자 역할을 하물며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기대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전국에 계신 남편분들이 좀 지지할 만한 네. 내 속을 알아주는 것 같다 이럴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꼭 고부 갈등이 일어나면은 남편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겨야 된다, 남편이 중재자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FM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네. 남편이 차마 누구 한 편을 들어서 역성을 들어서 이 갈등을 더 부각시키고 더 관계를 악화시키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사례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제 남편이 뭐 이혼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연자분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좀 제기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려면 뭐 유리하게 좀 가져가려면 뭐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예, 그 민법 840조에서는 이혼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혹은 육후에서는 혼인관계에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어떤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판단자 입장인 법원으로서도 그의 이제 그 이야기를 존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네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남편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더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 더 남편이 악화시켰다. 맞습니다. 악화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갈등을 부추긴 남편에게 오히려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사유를 물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건 역시 사안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네네. 그 만약에 이혼 뭐 소송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뭐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어떤 간섭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위자료 청구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예, 만약에 이 모든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이 시어머님이었다. 시어머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막 거짓말하시고 막 그렇게 간섭하시고 한 부분이 부부관계가 파탄나는 주된 요인이었다 하면은 시어머님도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들 보면은 실제로 판례들이 있나요? 그렇죠. 소를 제기할 때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편으로는 피고로서 시어머니, 시아버님을 또한 피고로 정해서 위자료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꽤 많은 편이죠. 그렇군요. 이 밖에도 뭐 이혼 소송 청구가 가능한 뭐 재판상 이혼 사유 뭐 6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재판상 이혼 원인 6가지 이제 뭐 너무 유명한 일들이 되었죠. 첫 번째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속된 말로 바람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람핀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판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연락이 없다. 그리고는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다. 즉 배우자가 아기로 타방을 유기한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네.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죠. 아울러 좀 전에 사안처럼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건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요. 반대로 자신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또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건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민법
민법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다. 집을 네. 나가서 3년 이상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다. 이건 역시 이혼 사유가 되고, 특히 이런 사건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공시송달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호 사유는 생사불명 3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5가지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규정은 못하겠지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건 역시 민법은 이혼 사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쪽 말만 듣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다만 실제로 직계존속, 즉 고부 갈등의 그 한 축인 시어머님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안이 있으니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 증거 잘 채집하시고요. 한편으로는 그 시어머님과 부부관계는 별도로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과연 혼인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서 도저히 가능성 없다고 보시면 이혼소송 검토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바탕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동네에 있는 2차 병원에서 남동생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입원 중인 동생에게 면회를 갔는데 자꾸 자신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하라면 해야 하지 않겠냐며 꾸짖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동생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퇴원할 때가 아닌데 왜 집에 왔냐고 했더니 답답해서 그냥 퇴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 수납은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얼버무리더라고요. 얼마 뒤 병원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이 무단 퇴원한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아직 학생이라 수중에 돈이 별로 없습니다. 제 적금을 깬다고 해도 병원비에 한참 모자라더라고요. 시골에 홀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라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병원에 문의해서 수술 비용과 치료 비용을 할부로 납부하려고 했더니 동생이 자꾸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게 의심스럽다며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 이번에는 지급 명령서가 날아왔습니다. 동생이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의 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소송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병원비를 내자고 했지만 동생은 단호한 입장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무단 퇴원을 하셨거든요, 남동생이. 변호사님, 일단 이 지급 명령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 가능할까요? 예, 일단 지급명령이란 절차의 특성을 좀 아셔야겠습니다. 이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곧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이 지급명령 정보는 독촉 절차 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가장 먼저 송달이 되는데요. 이 채무자로서는 그 독촉 정보과 지급명령 정보과 독촉 절차 안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의 신청을 하면서 이의 신청의 구체적인 사유는 추후 밝히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네네. 이의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2주 안에 이의 신청 가능하고요. 추후에 이제 뭐 내용을 좀 더 이제 그 보강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보통 이제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예, 그 독촉 절차 관련 재판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의 사무관 등은 채권자에게 곧바로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라는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한 경우 지급명령은 그 이의 신청으로서 곧바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네네. 그래서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진다는 개념보다는 네네.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지급명령이 더 이상은 효력을 갖지 않게 되었다, 효력을 잃게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네, 일단 이 남동생분이 이제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나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수술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병원비가 과도하게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반복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앞서서 나왔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혹은 의료과오로 인한 그 의료비 지급 채무가 없다 이런 쪽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든지 설명 의무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의료진에 대한 배상 그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입증 책임에 관하여서 판례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네. 과실 있는 행위라는 자체는 증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떤 의료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관하여 증명은 해내어야 하는데 단순히 그저 꼭 그 행위가 치러지지 않았다라는 정도는 부족하다고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네네.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특히 최근에 의료 파업 등의 사건을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더욱더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동생의 주장 글쎄요 쉽게 입증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생분께서 병원을 나오신 상황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 동생분이 너무 금액이 과하다라는 주장에 너무 편승하시지 마시고 일단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하시되 지급되어야 할 의료비에 대해서 지급할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바탕으로 잘 대응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이메일 사연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전 집을 나가셨습니다. 어머니와 다툼이 잦았는데 어느 날부터 집에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저까지 세 식구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몇 년 전 친척을 통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누구 하나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어머니 혼자서 일하며 아이 둘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동생도 저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고 몇 년 전에는 아담한 우리만의 집도 마련해서 조금씩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한 저축은행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돈을 빌린 지가 오래됐고 이자까지 불어서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제 통장에 압류될 수도 있다고 쓰여 있더군요. 이미 오래전에 인연을 끊고 산 아버지인데 이런 독촉장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려고 알아보니 사망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독촉장 받은 이후에 매일 우십니다. 저희는 이대로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하는 걸까요? 참, 인연 끊고 산 지 오래됐는데 이 부모가 진 빚, 채무 다 이제 상속 대상에 좀 포함이 돼서 갚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상속의 대상에 대해서는 망자가 남긴 플러스 재산만 승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망인이 남긴 채무까지도 똑같이 승계를 하는 대상이라고 봐야죠. 따라서 네. 지금처럼 채권자로부터 상속인이 독촉을 받는다거나 소송장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상속 포기 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아는데 사망 후 3개월 이내에만 지금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은 좀 없을까요? 예, 민법은 정확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었음을 한 날로부터 3개월. 그런데 네. 상속인이 되었으면 언제 아냐면은 망인의 자녀 입장에서는 망자가 사망함으로써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내가 상속인이네 곧바로 알게 되니까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인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 맞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후순위 상속인이다라고 하면은 나보다 앞선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했다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 꼭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란 말이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사실 뭐 돌아가신 걸 안 것보다도 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나중에 연락이 오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뒤늦게야 이 아버지의 채무를 알게 됐을 때 이걸 다 고스란히 빚을 갚아야 하는 걸까요? 예, 민법 개정 전까지만 하여도 이런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이러한 상속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민법이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게 되었죠. 즉 그 말인즉슨 부친께서 남긴 빚이 없겠구나라고 하고 3개월을 안전하게 도과를 했는데 즉 단순 승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채권자가 보내온 소장이나 채무 독촉, 안내서문 이런 것들을 보고 채무가 있었구나. 즉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3개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초과하는구나라는 것을 안 네.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위법 제1019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도를 특별한정 승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마무리를 이제 거의 그렇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버지의 채무와 관련해서도 차근차근 잘 대응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생법률쇼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상담 전화로도 하실 수 있고 이메일이나 또 법률 상담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